무협 토크 주화인마.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의 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실의 청개구리라는 인디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오늘은 혼자서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편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저희가 사조 3부곡 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파일럿 에피소드처럼 녹음을 해봤던 화인데요. 당시에 좀 재미없다는 그 내부 모니터링 결과로 인해서 제대로 공개되지 못했던 화이기도 하고요. 무협소설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 초심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일럿 에피소드 재편집본을 청취를 하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일럿 에피소드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체 이제 무협지라는 게 뭔가, 아마 요즘에 무협지 접하시는 경로들이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어떤 무협 게임이나 뭐 만화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정통적으로 이제 무협, 원래는 소설이잖아요, 무협지가. 과연 이게 뭐 어떤 역사를 지녔으며 또 어떤 흐름 하에서 뭐 이런 무협 소설들이 나오게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니아 입장에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오늘 야집사님께 여쭤보고 일단 싶습니다. 그 무협지라는 용어부터가 약간 무협 소설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냥 소설지인데. 예, 근데 이제 좀 보통 그 수준이, 그 문학적 수준이 소설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경멸적인 이런 표현으로 무협지라고 많이 폄하를 예전에는 했거든요. 요즘은 뭐 무협지라고 뭐 굳이 안 쓰고 그냥 무협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뭐 무협지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무협지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는 세대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무협지도 이렇게 물론 우리가 예술을 논할 건 아니지만 소설적인 이런 재미를 아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협 소설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삼국지나 뭐 수호지도 지자가 붙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것도 그 삼국지나 수호지는 중세에 쓰여진 이런 글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무협 소설들은 다 현대 그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문학사 안에서 우리가 무협 소설도 이렇게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 주하인마에서는 앞으로 야집사님의 의견에 맞게 무협 소설로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하인마가 뭔지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를 한치가 그 이름을 정했는데, 맞아요. 주하인마의 뜻이 뭐고 왜 그 이름을 정하게 됐나요? 저는 사실 몰라요. 저도 그냥 주하인마가 뭔가 되게 나쁜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왜 그 무협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운기조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 안의 기를 이렇게 운용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제 그걸 하다가 뭔가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 몸 안의 기가 잘못 역류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마의 세계에 빠지는 게 주하인마로 저는. 가령 영웅문 읽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하인마에 빠진 인물이 구양봉이죠. 구양봉, 그렇죠. 서독 구양봉. 그 구음진경을 그 잘못 익혀가지고, 맞아요. 그 황용의 어떤 이런 그 꾀로 곽정이 잘못 알려주죠. 아무튼 그까지는 아직 저희 독자님들이 저희 청취자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렇게 글자 뜻을 풀이라면 그 달릴 주자에 불화자, 그 다음에 들어갈 입자, 입구할 때 입자에 악마 할 때 그 마자죠. 그래서 어떤 불의 기운이 이제 내달려서 그 악마적인 이런 기운의 상태가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내공을 수련하다가 이렇게 기를 잘못 운영해가지고 뭔가 그 온몸을 원래 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곳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상태. 그런 거를 보통 주화인마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주화인마를 꼭 무공의 영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떤 일정한 이런 도를 지나친 상태. 그쵸. 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용어로 현대 한국에서도 쓰고 있죠. 아니, 인터넷에서도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뭘 하다가 주화인마에 빠졌다. 그렇지. 응. 뭐 술을 마시다가 주화인마에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좀 유희적으로 네. 이렇게 약간 옛스러운 표현으로 주화인마라는 말을 많이 저희가 네. 씁니다. 그래서 저는 주화인마라고 지어놓고 참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무협 토크를 하다가 주화인마에 빠져야 된다는 네. 말이잖아요. 근데 캐치프레이즈에 이제 대협을 꿈꾼다 그랬는데 이제 마에 빠지게 그렇지. 서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주화인마 이 방송에 대한 소개는 얼추 끝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무협 소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 한번 여쭤봐도 될런지요. 예, 일단 무협이라는 단어부터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무협의 무자가 네, 뭐 어떤 문무할 때 네, 그 문학과 대비시킨 그 무학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그 조선시대 때도 사대부들을 보통 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이라는 게 사실 문반과 무반을 통칭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문계 쪽에 있는 사람이랑 그렇죠. 예체능 쪽에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합쳐서 이게 양반으로 불렀다. 그렇죠. 대체로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인문계를 더 우위에 놓는 네.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건데 뭔가 이렇게 예체능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뭔가 인문 쪽 뭐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뭐 정신적인 이런 일을 하고 네. 예체능 쪽은 몸을 쓰는 일. 그러니까 정신을 쓰냐 몸을 쓰냐에 따라서 문이냐 무이냐로 네. 보통 이렇게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협 소설의 이 주 어떤 세계관은 문보다 인문적인 것보다 어떤 무학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력이나 폭력을 쓴다는 거를 저희 인문적인 이런 안 될 사회에서는 말이죠. 좀 나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무력을 쓰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멸하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력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는 네. 무력이다. 그 의미가 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죠. 아하. 저는 이 협객 이런 거밖에 모르겠어요. 협이라는 게 그 글자가 그 한자를 보시면 사람 인자에 네, 사람 인자. 낄 협자입니다. 사람이 그 뭔가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자를 뭔가 이렇게 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끼고 돕는다라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그 형상화한 글자가 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이제 무력을 통해서 약자를 돕는 사람. 일종의 뭐 로빈 훗이나 네. 뭐 홍길동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 협객, 무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그 폭력만 써서는 이제 무협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폭력만 쓰면 이제 뭔가 가치가 좀 절하되어 있으니까 가치를 좀 절상시키려면 그 폭력을 왜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소설에. 이게 무협 소설이 다른 어떤 소설들의 폭력 묘사와 다른 점이 그거라고 지적해 주신 거 정확한 것 같아요. 폭력을 쓰더라도 그 의도 또 그 목적 이런 것이 반드시 설명이 될 수 있어야만이 무협 소설의 어떤 틀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무협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또 무가 중심에 있으니까 무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이제 영웅문 얘기하겠지만 영웅문의 그 무협 소설의 매력은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주인공들이 힘만 센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인문적으로도
네. 되게 해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황약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황용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력 있는 양과나 이제 곽정은 이제 약간 멍청한 양과는 멍청하지는 않지만 어떤 인문적인 게 이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문적이다라는 게 꼭 지식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나라에 대한 충, 약자를 돕고자 하는 어떤 그 의협심,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인문적인 요소와 그 인문적인 그 이데올로기, 이념을 실제 현실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그 무력, 실제적인 힘, 네. 그게 이제 무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 인문적인 것과 어떤 이런 무력적인 것이 네. 이게 같이 함께 뭔가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영문 같은 소설을 읽을 때 뭔가 우리가 싸움 잘하는 거에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문물을 겸비한 네. 그 세계의 어떤 독특함에 우리가 그쵸. 매료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전통 용어가 있습니다. 문무쌍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뜻인가요? 그게? 문과 무를 함께 쌍으로 겸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겸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문과 무 그리고 유학과 병학을 이제 뭔가 대립상으로 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문사와 무사, 아하. 문과 무, 문사와 무사, 유학과 병학 아니면 유와 협 네. 이런 카테고리가 문과 무라는 그런 카테고리랑 쭉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그 무협 소설이라는 게 언제쯤부터 이게 쓰여지기 시작한 건가요? 일단 무협 소설이라는 명칭은 당연히 현대에 붙인 거고 네. 이제 가장 고대적인 이런 기원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한대에 쓰여진 사마천이라는 사마천이라고 네. 하시면은 그 사기 그 네. 고자되기를 네, 고자되기를 네, 맞습니다. 하신 그 형님 아니시죠? 예, 그 사마천 아하. 사기에 되게 재미있는 이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네. 서사들이.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사기 열전이라는 네. 대목이거든요. 사기 열전은 말 그대로 여러 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 유협 열전과 네. 자객 열전이라는 자객 열전. 예. 사실 저희가 들어봤어요. 네. 예전에 장혜모 감독의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이연걸. 그치? 이연걸 예. 나오는. 그게 사실 그 자객열전을 모티프로 이렇게 현대 중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진시황을 실제 이제 시해하려는 네. 이런 어떤 자객의 스토리가 또 웅장하게 펼쳐져 있고 되게 재밌습니다. 십보필살이었나요? 그 기억이 제목이 정확히 예, 그게 그게 이제 자객열전에 형가라는 인물이 등장해. 형가. 예, 그 사람이 이제 진시황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스토리를 좀 많이 차용을 해서 현대적으로 네. 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사마천의 일단 유협열전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유협의 그 협자가 그 무협 소설 할 때 그 협자예요. 협객할 때 협자. 네. 그리고 유자가 그 놀 유자인데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선유도 오다가 선유도에 예, 맞아요. 예. 신선이 이렇게 논이는 섬 네. 해서 선유도죠. 네. 그래서 유협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 집이나 자기 나라 없이 조국이 없이 이렇게 일종의 낭인무사라고 그러죠. 이리저리 여러 나라와 이런 고을들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네. 이런 그 협객을 유협이라 그래요. 네. 원래 그 연원을 더 따지고 올라가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춘추 전국시대 예. 그 뭐야? 쉽게 얘기해서 공자가 살았던 때가 춘추고 맹자가 살았던 때를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명쾌하네요. 아무튼 그 오랜 옛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예, 그 뭐 하은주 3대라고 있고 네. 그 고대 중국에 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네. 그 주나라가 이렇게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죠. 그 주나라가 완전히 해체되면 전국시대가 됩니다. 주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가 춘추시대고.
그래서 그 주나라가 아직은 건재할 때 공자니 뭐 맹자니 이런 사람들이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해가지고 이른바 백가쟁명. 그 중에 이제 유학도 등장하고 뭐 손자 같은 병학도 등장하고 뭐 무슨 노자니 장자니 묵자니 이런 사람들이 막 우수수 등장을 했죠. 그 와중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들은 그 시대의 백가쟁명의 사상들이 다 인문적인 정치 철학이나 어떤 사회를 어떻게 재건하고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뭔가 어떤 방법론으로 전쟁에서 어떠한 이런 전략 전술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도 그 시대에 생겼거든요. 그렇게 그 시대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튀어나온 배경에는 그런 거죠. 이렇게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리의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부가 이렇게 어떤 문사와 무사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라는 계층이 문과 무를 다 포괄하는 그 신분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혼란하니까 인문적인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좀 이렇게 무력적인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유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협들이 이제 전국시대에 등장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이런 사건 사고들을 정치적 역사적으로 초래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나라 때 사마천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른바 협객, 무사, 무고, 강호의 그 인물들에 대한 좀 원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어쩌면 설정을 많이 닦아 넣으셨군요. 그 설정을 제가 한번 그 읽어드리면 아마 익숙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그 행동이 유협들의 행동이 비록 정의 어떤 저스티스에 들어맞지는 않으나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림없이 믿을만하고 그들의 행동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며 한 번 허락한 일은 자기 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써 가면서 남을 도와 죽고 사는 것을 잇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그 덕을 내세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전형적인 그 협객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대협의 이미지. 그치, 대협의 이미지. 근데 그 대협의 이미지를 사마천이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죠? 뭐 한나라가 그 기원전 200년 전쯤에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대충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0년 전이면은 그 저희 그 예수님이 나오실 텐데 그쵸. 이미 그때 저희 매드 에스의 기믹이 완성이 돼 있었군요. 그치. 그 사마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수보다는 한 200년 늦게 태어나긴 했지만 사마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던 이야기들은 다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이때 이미 저희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안티 히어로, 매드 에스 이런 이미지들이 다 완성이 돼 있었고 그런 설정을 기반으로 이제 그쵸. 저희가 무협 소설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까지 이제 쓰여지면서 그런 설정들이 쭉 그 이어지다가 이제 다양한 어떤 민간의 그 문학 장르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뭐 다양한 무협 소설들이 중세도 무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중세 때 어떤 무협 소설들이 등장했는지 잠시 저희가 쉬어가면서 듣고 가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웃는구나. 도도한 파도 양 기슭에 이네. 파도 따라 부침하는 이 아침을 기억하리라. 푸른 하늘이 웃는구나. 분분한 세상의 파도여. 이기고 지는 것은 밝아오는 저 새벽 하늘만이 아는도다. 강산이 웃는구나. 안개비가 흐르네. 파도에 부침하는 세속의 일 따위야 얼마나 알겠는가. 맑은 바람이 웃는구나. 홍진 세상을 털어버리도다. 호걸의 마음에는 그저 옥깃에 지는 노을만 남으리. 푸른 만물이 웃는구나. 다시는 적막할 일 없으며 호걸도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석어 껄껄 웃는다.
그 시를 한 수 저희가 낭독하는 걸 들려드렸어요. 그게 그 창의 일성소라고 소강호의 영화판에 그 주제곡으로 나왔던 노래의 가사를 저희가 시처럼 엮어서 낭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야집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기명소설들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시 중에서 괜찮다, 또 요번에 주제에 맞겠다 싶으면은 저희가 골라서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시 목소리가 너무 좋던데요? 그쵸. 네, 어떤 분이세요? 그 성우분은? 그 전승민 아, 성우님. 네, 지금 그 음지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저희 제 그 지인 성우분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목소리랑 너무 비교돼서 청취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패널을 바꿔라. 다 그 이런 전승민 소리가 나오지 성우님을 않을까. 전승민 성우님을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는 걸로. 그러니까 비교 체험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그러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중세에는 이제 어떤 무협 소설들이 나타나게 된 건가요? 뭐 이렇게 저희처럼 무협 소설이라고 보통 그런 장르 안에서 쓰여진 소설들은 아닌데 네. 지괴 소설이라고 괴상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소설이라거나 아니면 신마 소설, 신이하고 뭔가 이렇게 괴물들이 등장하는 이런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혹시 포청천이라고 아세요? 예. 개작두. 예. 그런 개작두 나오는. 포청천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원래 청대에 있었던 협의 소설 전통 안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판관 포청천의 그 원작이 되는 게 네. 삼협오이. 3명의 협객과 5명의 뭐 어떤 이런 5오자에 의리 의자. 네. 그래서 삼협오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공안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판을 송사로 이어지는 소설이다 해서. 네. 판관포청천에서 송사 장면이 항상 있잖아요. 송사가 재판인 거죠? 송사 재판이죠. 네. 그런 어떤 공안 소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연의 소설, 연의 소설들 있잖아요. 상국연의. 아니 뭐 서유기나 봉신연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무협 소설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막 좀 독특한 이야기만 하나 소개드리면. 예전에 의협류 전기소설, 당나라 때 네. 전기소설이 많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런 전기소설 전통을 받아가지고 뭐 금오신화 같은 작품들이 등장하죠. 그때 이 전기소설 중에 그 골륜노, 혹시 골륜파 알죠? 골륜산 아시잖아요. 골륜은 요즘에 최근에도 많이 그거죠. 저희 그 마블 코믹스. 히어로물. 네, 그 중에 그 최근에 아이언 피스트라고. 저 몰라요.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슈퍼히어로인가요? 그 이제 용의 어떤 힘을 쓰는 그 약간 이렇게 동양 무술을 쓰는 히어로인데 걔가 주인공이 무술을 배우는 장소가 골륜산입니다. 그러니까 골륜산은 이제 되게 중요한 영문에도 네. 김용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네. 또 중요한 장소성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서의 골륜노는 노비 노의 노자거든요. 네. 골륜은 골륜산의 그 골륜자고, 네. 근데 골륜노라는 것은 여기서 골륜산의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흑인 노예를 옛날에 골륜노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주인공이 흑인 노예예요. 그 옛날에도 흑인의 존재를 알았죠. 당나라 때도. 당나라는 아시다시피 어떤 대단히 일종의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만큼 네. 어떤 일종의 제국이었거든요. 당나라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슬람이나 어떤 서방과의 교류가 되게 활발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흑인 노예를 주인공으로 한 이런 무협 소설 같은 것도 이 당나라 때 이미 있었어. 그래서 아주 대단한 무공을 지닌 흑인 노예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막 이게 재밌어요. 흑인 노예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 네. 최생이라는 이런 중국인이겠죠. 당나라 때 귀족인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권세가 집에서 권력자 집에서 기녀를 한 명 구출해가지고 네. 둘이 맺게 이렇게 결연을 맺게 해줍니다. 자기의 어떤 무공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정기 소설, 애정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공이라는 어떤 이러한 소재가 거기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네.
그 사마천 사기 하면서 좀 이렇게 열전 중에 되게 재미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서 아까 네.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형가 얘기 말고 네. 그 섭정이라는 사람이 섭정. 예. 이 섭정이라는 인물이 정말 아주 독특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준 이런 어떤 주군을 위해서 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 적에게 복수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평범한 스토리 아닙니까? 네네. 이런 스토리는 너무 흔하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의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는 데 성공해요. 네. 근데 그 성공한 다음이 되게 기가 막힙니다. 성공한 다음에 자기가 죽더라도 네. 포졸들한테 관졸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기 얼굴 때문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연좌로 같이 처벌을 받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얼굴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아. 여기 사마천이 어떻게 이 부분을 묘사했냐면 스스로 자신의 얼굴 껍질을 벗기고 아우. 눈알을 파낸 뒤 아이고. 창자를 긁어내어 스스로 죽었다. 되게 거의 좀비 고어물의 네. 수준인데 근데 이런 고어적인 표현이 죽은 뒤에도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신원을 감추고자 이런 되게 우리 육아적인 감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엽기적인 행동이 협의 어떤 전통 속에서는 되게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무협소설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독특한 캐릭터들.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이 김용 소설에도 무지 많지 엄청나게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 어떤 전형을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아, 좀 이게 옛날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창자까지 파낼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자기를 보통 우리가 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네. 직위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어떤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길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원초적 매력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저희가 사는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극단적인 것들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는 합의, 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뭔가 네. 협의하는 일종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부터가 그런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어떤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어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감행하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시대에 결핍된 네. 그런 아까 맞아요. 한치가 이야기한 대협의 길이라는 것이 꼭 맞아요. 멋있지만은 않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쵸. 것도 눈알을 파내고 여러분 그치. 창자를 네? 얼굴 껍질을 벗겨내고 그래야 되는 길에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대인들이 무협소설 좋아하는 이유도 현대에서는 불가능한 맞아요. 어떤 네. 것을 무협소설 안에서 보여주잖아요. 저희 어차피 한 1, 2화 후에 다룰 거지만은 그 강남 7괴, 그치. 강남 7역과 구척이가 사실 내기한 것도 재밌어요. 그 그쵸. 보면은 그 18년인가요? 18년 동안 박정과 그 예. 양강을 이제 키우는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로 이제 구척이와 강남 7괴라는 그 두 부류가 싸워요. 싸우는데 충신의 후예를 둘을 찾아내서 각자가 키워서 그 둘을 대결을 시키자. 그렇지. 18년 후에 18년 동안 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이 게, 달라. 네, 우리가. 그런 스케일의 일들이 무협소설에는 대륙적인 어떤 스케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협의 그 정신, 네. 그런 정신들이 꼭 이런 그 어떤 이런 사기 열전 같은 좀 역사서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네. 되게 어떤 맹자나 이런 육아적인 맹자. 경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들이 많이 좀 칭양되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맹자는 읽어봤는데 그 맹자는 좀 중간중간에 락킹한 말들이 좀 있었던 센 것 말이 같아요. 많죠. 네. 맹자 같은 경우 역성혁명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네.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이런 무력 쿠데타, 쿠데타를 뭔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니까 이 공자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시국에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그치. 얼마 전에 읽었던 말 중에 네. 그게 있었어요. 그
백성이 가장 중하고 사직은 다음이고 그렇지. 군주는 가장 가볍다. 그렇죠. 뭐 이런 류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협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도 맹자를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맹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육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사생취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버릴 사자에 살생자. 네. 삶을 버리고 취한다. 의를 취한다. 의를 취한다. 의로움을 취한다. 이거 보통 우리 육아적인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협사들의 또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의로움을 위해선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 이런 게 이제 맹자의 그 고자편에 아주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고자에 대해서 먼저 좀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려면 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맹자랑 사상적으로 대립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 고자편에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뭔가 자기의 이 부분이 좀 길긴 한데 한 대목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물고기는 내가 바라는 것이다. 곰 발바닥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다. 우원으로 시작하죠. 네. 두 가지를 함께 다 얻을 수는 없기에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의로움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얻을 수는 없기에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생취라는 말이 나오고 이 뒤에서 보면 누구든 다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삶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고 누구나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네.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다. 라고 맹자가 얘기해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싫은 것. 삶보다 더 원하는 것.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의다, 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치, 신념, 이념. 이게 이제 무협소설의 세계에는 이런 인간형들이 그렇죠. 엄청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죽도록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맹자 같은 유학자조차도 네. 무력이나 어떤 이런 폭력이나 어떤 이런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무협지적인 인간형과 꼭 대립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유학의 세계도. 그런 점에서 유학과 병학, 문과 무의 세계가 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게 아주 영양가 있는 말을 많이 들었네요. 네. 그러면 오늘날의 무협소설, 요즘 보통 읽는 무협소설은 어떻게 정립이 된 걸까요? 일단 그 무협소설이라는 게 그 인민공화국 네. 그 중공이 194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이전에도 중국 대륙에서 많은 무협소설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공 정부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는 무협소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거든요. 왜요? 그 이제 어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좀 이렇게 싸구려 어떤 세속적인 이런 어떤 통속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협소설의 작가와 이런 어떤 독자들이 대부분 이제 홍콩이나 대만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중국 중공이 건국되기 이전을 구파무협, 중공이 건국된 이유를 신파무협이라고 하고 그 신파무협 소설사의 전통 속 그 흐름 안에서 홍콩에 절강성 출신의 홍콩 언론인 김용희 회담처럼 소설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청말 민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청나라 말기 그 이른바 신해혁명 이후의 중화민국 네.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사실 노신이라고 알죠. 그때면 저희가 언제쯤이죠? 저희 나라로 치면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우리로 부한말 따지면 부한말 정도. 제국, 대한제국이 있었던 네네. 그 시대에 그 장병린이라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학자이자 되게 유명한 지식인인데 혁명가입니다. 네. 그 장병린이라는 사람이 노신의 싸보이기도 해요.
노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 신채호나 변형만 같은 사람이 또 존경한 이런 중국의 혁명가이기도 하고 그 장병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유학과 협, 네. 그 무협의 세계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유를 비판하고 네. 유학을 비판하고 협의 세계를 매우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이미 근대 이후에도 네. 이른바 이게 우리나라 그 중국의 지성사에서 네. 협을 뭔가 이렇게 긍정하는 이런 흐름이 그 전환기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노신만 하더라도 그 사실 중국 소설사략이라는 그 소설사 책을 쓰거든요. 소설사에 대한 연구서. 네. 거기서도 협의 소설을 협과 의로움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소설 전통들을 되게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 노신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필명을 그 중국 그 전통 협의 소설, 무협 소설에서 딴 이런 이름으로 자기 필명을 짓기도 해요. 한치가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거를 따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신 선생이 뭐 알검생, 뭐 챙하는 검을 뽑을 때 챙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자기 호를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무협 소설 비슷한 현대 소설을 또 그 창작하기도 했고 노신 선생이 생각보다도 뭐 신채호 선생님도 좋아했다는 그러니까 존경했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했다니까 무협 소설이 이렇게까지 오랜 역사를 지니고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 무협 소설이 정말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근대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문학의 주류는 순문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심오하고 뭔가 이렇게 내향적인 이런 어떤 깊은 정치적, 역사적, 정신적 성찰이 있는 소설들이 당연히 문학사의 주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장르 소설들, 뭐 탐정 소설이나 뭐 무슨 이런 무협 소설이나 뭐 이런 환상 소설, 뭐 기괴한 이런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 이런 장르적 서사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사실 뭐 유구하죠. 이런 것들은 뭐 순문학보다 항상 같이 절하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항상 열광적인 이런 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사에서도 이렇게 쉽게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그렇게 1회를 제1경 오늘 이렇게 제1경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녹음 함께 하신 소감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무협 소설을 제가 뭐 읽기는 좋아하지만 무협 소설을 갖고서 이렇게 방송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독자로서 좋아하는 거랑 또 이거를 말로 언어로 설명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매우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차 좀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느꼈던 그 김용 소설의 이런 매력들을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어 계신 무협 소설 마니아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보다 이런 거에 정통한 분들이 무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게 사실 욕먹기 딱 좋기는 해.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재미를 느낀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부정확한 거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보다 또 잘 댓글을 통해서 아주 대단한 이런 또 지식을 보여주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초청을 해서 패널로 저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그런 지적과 뭐 그런 접촉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다시 할게요.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당과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명.